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양도세 2023년부터는 이제 모두에게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2023년에도 내지 않는 방법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영상을 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해결책을 원하실 것 같아서 해결책을 나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답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부동산에서 찾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면 엄청난 그 세금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해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사람들 똑똑해. 벌써 어느 정도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라면서 굉장히 많은 해결책 방안들이 활발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제가 이걸 찍고 편집하고 나가는 순간에는 한 발 늦은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종의 좀 정리 차원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 금융세제를 개편을 했어요. 세 가지 정도를 했는데 첫째가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했고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했고 증권거래세를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했다 해가지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소득, 모든 소득들을 다 포괄을 합니다. 총 번 돈에서 총 손실 받은 돈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됐고 2022년부터는 채권에 대한 양도소득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 한 주만 사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거를 물리겠다라는 게 됐고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이제 한다라고 해서 연간 2천만 원까지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고 소득 빼기 손실 과세 금액을 잡고 기본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좀 혜택이 있어요. 양도소득을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했고 해외 주식 뭐 비상장, 채권, 파생 이런 것들은 다 묶어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해도 2천만 원 공제는 살아남아 있다. 과세 방법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요. 우선은 떼버려요. 그냥 내가 팔아서 수익이 날 때 애초에 세금 부분을 떼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금융회사 통하지 않고 수익이 나는 경우는 이제 반기별로 6개월마다 내가 예정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펀드랑 투자 신탁에 이제 과세체계 합리화라는 게 있는데 주식, 채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뭐 펀드 신탁 이익 소득을 재분류한다. 손익 통산한다. 2월 공제 허용한다. 이런 들이 나와 있고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해줍니다. 0.1%를 인하를 해줘요. 결국 인하를 해주는데 2023년부터는 코스피가 이제 농특세 0.15%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코스닥은 0.15% 그러니까 결국 0.15는 똑같아요. 이제 농특세냐 증권거래세냐 차이가 되겠죠. 비상장은 0.35%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제일 관건인데 이제 이게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은 이제 대주주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소액주주도 이제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2022년 말에 뭐 대거 매도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익을 확정하고 2023년 초에 다시 다 사들이지 않겠냐.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2022년 말에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2022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걸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그래서 굳이 팔고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모르고 팔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찝찝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세 회피를 하지 않겠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국내에서는 모두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가 있지만 외국인, 특히 뭐 외국에 본사를 둔 법인에 대해서는 국제법 때문에 이제 조세를 거두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 지분율을 25% 이상 보유했을 때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요. 대부분의 경우 상장 주식 지분을 25% 이상 가져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해외 법인 만들고 국내 사업장 없이 국내 상장 주식을 25% 미만으로만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설립한 국가에다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세 회피 구역, 뭐 대표적으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방법이 문제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다루면 어둠의 경로로 쓰일 것 같아서 뭐 더 이상은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식 증여인데 주식을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한 다음에 자녀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주식이 많이 벌린 것들만 모아서 자녀들한테 양도를 증여를 해주고 나중에 팔겠다.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게 이미 정부는요 부동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래가지고 이 정도의 경우의 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게 안 돼요.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요 증여자 물려준 사람이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에 1년 이내는 안 된다. 물론 1년 이후에 파는 방법은 통합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5년인가 그래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파해법, 이제 해결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몇 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의 원천징수가 있는데 과세표준 3억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부를 종결시켜버려요. 그래서 매달 소득금액을 통산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원천징수 세율이 20%다는데 주민세까지 더하면 22%입니다. 환급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손익통산을 했을 때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신고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일괄적인 서비스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래요라 해가지고 세무사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가 분명히 나올 건데 큰 손들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고 이 돈으로 다시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뭐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이 수익을 해외로 가져가서 뭐 다시 큰 손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나눠주겠죠. 그렇게 한 돈을 바로 안 가져가고 뭐 양념을 좀 치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불리거나 다른 자산이랑 믹스를 해서 수익이 난 다른 자료를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들여올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기 좀 어렵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외 은닉자산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서민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게 되고 잔머리 쓰는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거기에 이민을 간 다음에 자녀에게 상속까지 하고 오면 세금 한 푼 안 내게 되잖아요. 진짜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인 법인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말 나오자마자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거 1인 법인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곳은 이미 벌써 세금과의 전쟁을 해온 곳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곳입니다. 법인 매매가 이제 성행했었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랐더니 이렇게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결국 보면은 결국은 소득세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해당 종류별로 묶어서 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끼리 플러스 난 거, 마이너스 난 거 그 해에. 그리고 이제 최종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는 거고, 주식도 이자 배당 빼고, 이제 나머지 것들로 해가지고 금융소득을 합쳐서 최종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도 이런 식으로 내냐? 이렇게 내질 않아요. 기업은 완전 포괄, 토탈로 냅니다. 법인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 전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기업이 얻은 소득과 지출을 다 합쳐서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 3개월마다 법인세를 내는데 그러면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과 기업에서 지출한 돈을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는 거죠. 그것도 연간 순이익 2억 이하면은 11%를 내고 2억 이상이면 22%를 내요. 그러니까 2억 이상 벌면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랑 똑같아지는데 법인은 비용 처리라는 회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월급, 뭐 이사 월급, 직원 월급으로 빼면은 최저 소득세 6%로 어떻게 돈을 돌릴 수가 있겠죠. 지출이 가능하고 여기에 뭐 접대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차량 구입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법인 명의로 차를 굴리고 다닌다던가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빼내겠죠. 그러니까 법인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큰 기업이 아닌 이상 순이익 2억 이하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해당 연도에 과하게 소득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손익이랑 손실을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넘기고 하면서 세율을 11% 선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슈퍼게임이다. 근데 애초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은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는 법인을 쪼개면 돼요. 법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쓸 수 있는 접대비가 늘어나고 차량 유지 대수도 늘어나고 2억 이하로 맞추기가 더 좋아지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부자 개미들은요 생각보다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서민개미들은 어떡하냐. 연간 2천만 원씩 수익을 내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다행히 법을 잘 보면은 2천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공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씩 수익이 날 때마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확정하고 다음에 다시 또 사면 돼요. 부동산에서도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매년 꾸준히 팔아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짤짤이 공법이라고 하죠. 거래 수수료가 훨씬 작은 주식은 이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배당주 사기인데, 주가가 올라서 주식을 팔면 22%의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국내 주식 매매로 양도세 면제를 받고, 그 이상 분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아서 15.4%로 세금을 내면 실질적으로 6.6%의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기존 슈퍼개미들은 배당을 싫어했었어요. 배당만 세금이 나오니까. 주식 매매는 세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간급 개미들도 절세를 위해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배당을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뿐이 배당으로 빠지면서 개미들, 주주들이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고배당 기업들은 이런 절세 매력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뭐 이익으로 무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사주 소각을 해주는 기업들이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주식인데, 이제 2023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로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해외 주식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공제 금액을 보면 국내 주식이 연간 2천만 원,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이 공제가 돼요. 거의 뭐 8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기업의 규모나 투자 매력은 해외 주식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연간 2천만 원 공제받는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외 주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 주는 주식을 해외 주식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세율이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주식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점이 코스피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멀쩡한 콘크리트 국내 주식 투자자층을 해외로 강제로 방출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안 그래도 해외 주식을 위해서 제가 동남아를 돌아다녔었는데, 이번 일 덕분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평생 투자를 위해서 조금 더 신흥국을 돌아다녀야 할 듯 싶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 안 팔기예요. 안 팔기. 워렌 버핏도 예전에 했던 말인데,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손실이 크다. 그 주식을 내가 팔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주식을 팔면 수익의 22%에 해당되는 손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안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러면 국내 주식 중에서 어떤 게 인기가 있냐면, 평생 보유할 만한 기업의 주식들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대형 우량주만 더 오르는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게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큰 오름폭 내림폭 없이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뭐 LG생활건강이 조금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많은 인기를 끌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전략은 증여 후 매도예요. 이미 부동산 절세 전략으로 증여가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10년마다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6억씩 해줄 수 있고,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인일 경우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를 주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완전 면세가 되는 거죠. 초우량주를 사서 증여하고 1년 뒤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10년마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주는 돈이 너무 적다, 너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좀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이하를 증여하면은 10%의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뭐 1억에서 5억 같은 경우는 20% 세율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랑 같아서 매력이 없죠. 자녀당 결국 어떻게 해주면 되냐? 10년마다 1억 5천만 원씩 내려주게 돼도 이익이 난다.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슈퍼개미 정도는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이나 중산층까지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여섯 번째 방법은 이민을 간 다음에 증여나 상속을 내려버릴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이민도 증가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랑 주식의 규제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자산가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이유도 사라진 거예요. 그냥 해외로 넘어가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문의가 많아지겠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다 법인을 만들고 역외 투자를 해서 상속세도 피하고 양도세도 피하는 슈퍼개미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마무리를 짓자면요. 이제 주식 투자도 부동산처럼 절세를 계산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한가 한 번이면 양도소득세 한 번보다 더 많이 버는 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접근이라면 결국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1, 2단계에서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3단계 해외 투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중간 슈퍼개미급 되는 사람들은 4단계, 5단계를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코스피의 성장 동력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의 성장이 곧 수익인 주식 투자는 이제 매력이 좀 떨어져 가는 게 아니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몇몇 소수의 기업만 오르고 나머지의 매력이 떨어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외 주식을 발굴해서 이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동학개미겠죠. 네. 원치 않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왕 해외로 투자하는 거 달러 잔뜩 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